도원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30분.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2월의 차가운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도원은 잠시 무릎 통증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이 아침마다 그에게 나이를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평소처럼 고개를 저으며 통증을 밀어냈습니다. 아픔에 굴복할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욕실에 들어선 도원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센 머리카락, 피로에 젖은 눈가. 그래도 그는 매일 아침 면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면도기를 손에 쥐고 꼼꼼하게 수염을 정리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 수술을 준비하는 의사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강 선생님.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속삭이는 도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옷장에서 꺼낸 초록색 청소부 유니폼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으니까요. 깔끔하게 제복을 갖춰 입은 도원은 작은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챙겼습니다. 밥 한 공기와 어제 저녁 남은 된장찌개를 데워 먹으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도원과 그의 아내 그리고 딸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겠습니다. 도원은 출근 준비를 마치고 5시 30분 여전히 어둑한 새벽 공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강남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 종합병원.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명문 의료기관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도원은 추위에 어깨를 움츠리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버스에는 그처럼 이른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이 몇 없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도원이 탑승하자 운전기사는 무심한 눈길로 그를 쳐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원의 인사에 기사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의 유니폼을 본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나이든 청소부에게 특별한 관심을 둘 이유가 없다는 듯이요. 버스 안에서 도원은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서울의 아침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이 마치 그의 인생처럼 아슴아슴했습니다. 문득 20년 전 같은 도시에서 다른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강도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메스를 들면 기적을 만드는 황금 손으로 불리던 외과 의사였지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수단 내전 지역까지 날아가 72시간 연속으로 수술을 집도하며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던 영웅이었습니다. 의대생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을 가득 메웠고 환자들은 그의 진료를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버스가 세인트 메리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원은 천천히 버스에서 내려 병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빛에 반사된 병원 건물은 마치 거대한 유리성처럼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와 세계적인 의료진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그는 이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선 도원은 로비에서 접수대에 앉아있는 남자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간호사님. 도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살짝 들어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곧바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원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요. 도원은 그런 반응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하 1층 직원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라커룸에서 도원은 개인 사물함을 열고 가방을 넣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2명의 젊은 청소부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박지혜 팀장님 봤어? 아침부터 얼굴이 엄청 굳어 있더라. 또 누구 잡고 뭐라 할 거야? 틀림없이 지난번엔 7층 청소 제대로 안 됐다고 난리였잖아. 오늘은 누가 7층 담당이지? 아, 강 선생님이네. 오늘도 고생 좀 하시겠다.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에 도원의 가슴이 살짝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숨기는 일은 오히려 쉬워졌으니까요. 7층 병원의 VIP 병동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박지혜 시설관리팀장이 가장 신경 쓰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도원은 청소 도구를 챙기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청소 도구를 실은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 앞에 선 도원은 숫자 7이 표시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급하게 잠시만요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도원이 서둘러 열림 버튼을 누르자 한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병원 관리자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었고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도원은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박지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가 말했지만 시선은 도원이 아닌 엘리베이터 버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도원의 카트를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 강 선생님이셨군요. 오늘 7층 담당이시죠? 도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7층 청소 담당입니다. 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오후에 국제의료봉사단체 이사들이 방문할 예정이에요. VIP 라운지와 면담실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틀 먼지가 남아 있었어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도원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의 매서운 눈빛에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표정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던 순간 문득 돌아보며 도원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7층 동쪽 복도 청소는 하지 마세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서쪽만 작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혜가 엘리베이터를 떠나자 도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이 손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걸레를 짜고 바닥을 닦는 일이 전부였지만요. 7층에 도착한 도원은 조용히 카트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곳은 병원의 다른 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나무 패널로 장식된 벽, 부드러운 조명, 고급 카펫이 깔린 바닥, 마치 호텔의 로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VIP 환자들을 위한 공간답게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도원은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창틀의 먼지를 꼼꼼히 닦고 유리창을 투명하게 닦아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청소부의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정교한 작업을 하는 장인의 모습 같았습니다. 꼼꼼하고 정확한 동작,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집중력은 그가 수술실에서 보여주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도원은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식당은 병원 직원들로 북적였고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들이 각자의 그룹을 지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아침마다 정성껏 싸주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때 몇몇 젊은 의사들이 그의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도원을 힐끗 보더니 무시한 채 자신들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제의료봉사단체 이사들이 온다며? 주중에 미셸 폴슨 박사도 온대. 미셸 폴슨,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퇴치한 그 의사야? 전설적인
인물이래. 젊은 의사들의 롤모델이라고 하더라. 도원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셸 폴슨. 그 이름은 오랫동안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함께 수단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지 15년.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우리 병원에 오는 거야? 국제 협력 프로그램 때문이래. 우리 병원이 개발도상국 의료인력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대. 이야기를 나누던 젊은 의사 중 한 명이 문득 도원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야, 근데 저기 청소 아저씨 알아? 원래 의사였대. 뭐, 저 아저씨가? 선배가 그러는데 옛날에 되게 유명한 외과 의사였대. 근데 무슨 스캔들에 휘말려서 면허가 취소됐다고. 에이, 설마. 그럼 왜 하필 병원에서 청소부를 해? 누가 알겠어? 옛날 영광을 그리워하는 걸까? 그들의 대화가 도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지만 그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천천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현듯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원은 침착하게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원은 다시 7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청소를 시작하기 전 그는 문득 7층 동쪽 끝에 있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전경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문득 도원은 자신의 손을 들어올려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청소약품의 다른 손가락. 하지만 그 손은 한때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황금 손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어가는 환자의 가슴을 열고 끊어진 혈관을 다시 잇고 총알에 관통된 장기를 복원했던 손이었지요. 1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하는군요. 도원은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청소 카트로 돌아왔습니다. 걸레를 물에 담그고 꼭 짜내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수술 전 손을 씻고 장갑을 끼는 의사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도원은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비록 메스 대신 걸레를 들었지만 그의 정신만은 여전히 의사 그대로였으니까요. 세상은 그를 잊었을지 몰라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닦으며 도원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미셸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와 청소부,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들이 마주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도원의 하루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 큰 변화가 병원 로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의 오후는 평소와 달리 분주했습니다. 국제의료봉사단체 방문으로 병원 곳곳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병원 로비는 마치 축제를 준비하는 듯 화려하게 꾸며지고 있었어요. 도원은 7층 복도를 닦으며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부산한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귀에 들리는 분주한 발소리와 대화 소리가 그를 15년 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 당시 현장에 새로운 의료팀이 도착하던 그때로요. 강 선생님.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도원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지혜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드렸죠. 동쪽 복도는 오후에 청소하지 말라고요. 도원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서쪽 복도였어요. 그는 지혜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서쪽 복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맞네요.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지만 그 말에 진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특별히 조심해 주세요. 국제의료봉사단체 이사들이 곧 7층에 올 예정이에요. 저쪽 VIP 회의실에서 병원장님과 미팅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게 일해주세요. 청소하는 모습이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도원의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그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혜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따라 점점 멀어져 갔어요. 도원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걸레를 짜냈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 물이 평소보다 더 많이 짜였어요. 눈에 띄지 않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것처럼 숨겨야 할 것처럼 느껴졌어요. 문득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도원은 그 감정을 금방 눌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에 익숙해졌으니까요. 도원이 복도 끝까지 청소를 마치고 있을 때 그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7층 청소 담당자님, 1층 로비로 내려와 주세요. 급한 청소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커피를 쏟았거나 비가 와서 로비가 젖었을 테죠. 도원은 조용히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뒤로 그는 살짝 안도했어요. 적어도 지금은 7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로비에 도착한 도원은 예상과 달리 아수라장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고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의사 없나요? 의사. 도원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자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서양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고 호흡이 거칠었어요. 그 옆에는 20대 남자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로비에서 도원과 인사를 나눴던 김 간호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도원이 물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당황한 눈으로 도원을 쳐다보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갑자셨어요. 응급실에 연락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도원은 쓰러진 여성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고 목 주변이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도원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예요. 김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예. 도원은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여성의 가방을 찾아 뒤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주사기를 발견했어요.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였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었네요. 도원이 주사기를 준비하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도원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 환자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당장 에피네프린이 필요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청소부잖아요. 손 떼세요. 의료진이 올 거예요. 도원은 지혜의 손을 무시하고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30초만 더 기다리면 이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로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병원 의료진도 있었어요. 한 젊은 의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비켜주세요. 도원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에피네프린 주사가 필요해요. 젊은 의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 전에 도원은 이미 주사기의 뚜껑을 열고 환자의 허벅지에 신속하게 주사했어요. 주변에서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여성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도원은 그녀의 머리를 조금 높여주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Breathing is getting better.
She needs to go to emergency room immediately. 도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젊은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도원의 전문적인 응급 처치였어요. 그때 로비에 들어선 외국인 방문단이 상황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들 중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What happened? 도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Anaphylactic shock. I've administered epinephrine from her own autoinjector. Her breathing is stabilizing, but she needs immediate medical attention. 그 여성은 도원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의 우아한 금발 여성이었어요. Doctor. 강, 자원 강, is that really you? 도원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목소리, 미셸 폴슨이었습니다. 도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으로 그녀를 다시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로. 하지만 환자가 먼저였습니다. 미셸,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환자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 응급실 팀이 도착했고 도원은 신속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의학 용어와 정확한 진단에 응급실 의사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환자가 응급실로 옮겨진 후 로비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도원에게 향했습니다. 미셸은 여전히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15년이에요. 도원. 당신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지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 선생님을 아시나요? 미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다마다요. 도원은 제가 아는 가장 뛰어난 외과 의사 중 한 명입니다. 수단 내전 당시 우리는 함께 일했어요. 그는 72시간 동안 연속으로 수술을 집도하며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주변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김 간호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원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 소동 속에서 병원장이 급히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60대 후반의 권위적인 남성이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미셸 박사님, 괜찮으신가요? 미셸은 병원장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원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방금 이분이 우리 동료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에요. 이분은 강도원 박사입니다. 내가 평생 만난 가장 뛰어난 외과 의사 중 한 명이죠. 병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도원이라고요? 그는 도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황금, 손, 강도원 박사님이신가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셨던. 도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 로비에 다시 한번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황금손이라는 별명은 의료계에서 전설적인 이름이었어요. 불가능한 수술을 가능하게 만든 의사,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영웅. 미셸이 도원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원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병원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 박사님,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미셸 박사님도요.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15년간 숨겨온 과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지혜는 여전히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커져 도원을 바라보았어요. 아침까지 무시하던 청소부가 사실은
세계적인 외과 의사였다니.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 박사님, 지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도원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잔잔한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박 팀장님.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청소부였으니까요. 그 말에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후회가 그녀의 표정에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장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모두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박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지는 가운데 도원은 청소 카트를 한쪽에 밀어두었습니다. 15년간 그의 동반자였던 그 카트를 바라보며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셸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울지 마세요, 미셸. 저는 괜찮아요. 미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불법 장기 이식 스캔들이 당신의 짓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당신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도원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 모든 것을 빼앗긴 그날.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들은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도원의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구부정한 청소부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시 강도원 박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병원 곳곳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7층 청소부가 사실은 세계적인 외과 의사 황금손 강도원 박사라는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15년간 숨겨져 있던 불법 장기 이식 스캔들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황혼이 물든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도원은 팔걸이가 있는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의자에 앉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로 병원장실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장 김준호는 책상 건너편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셸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믿기 힘든 일이군요. 준호가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강도원 박사님이 우리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셨다니. 미셸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붉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도원은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도원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죠.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노인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준호가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사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불법 장기 이식 스캔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일이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도원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습니다. 15년 동안 그를 따라다닌 오명, 그가 저지르지 않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들. 가슴 한편이 뜨겁게 아팠지만 그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증거가 모두 저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미셸이 성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는 처음부터 당신의 결백을 믿었어요. 얼마나 당신을 찾으려 했는지 몰라요. 도원은 미셸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신뢰가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고마워요, 미셸. 준호가 자세를 바꾸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박사님,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신뢰가 된다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도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 동안 침묵해온 이야기. 이제 말할 시간이 온 걸까요? 그의 손가락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2010년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병원 장실에 있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이상한 수술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외국인들이 비밀리에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현지인들, 특히 난민들의 장기를 돈으로 사서요. 미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도 그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상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쌓여갔어요. 결국 저는 이 사실을 국제의료윤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죠. 도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날 밤 제 숙소에 침입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증거 자료를 훔쳐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가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주도했다는 거짓 증거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작된 증거였군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했어요. 제 서명이 있는 문서들, 제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 심지어 제가 수술하는 모습이 담긴 조작된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기가 그토록 어려웠던 거군요. 도원의 눈에 쓸쓸한 빛이 스쳤습니다. 의사면허는 취소되었고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도 쫓겨났죠. 언론은 저를 의사 가운을 입은 악마라고 불렀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도원의 입가에 쓴웃음이 맴돌았습니다. 의학을 완전히 떠날 수 없었나 봅니다. 적어도 병원에 있으면 가끔은 수술실 앞을 지나며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미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원의 가슴에도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15년간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 법무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도원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들도 흩어졌을 테고. 미셸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아니에요, 도원. 절대 늦지 않았어요. 사실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당신의 사건을 조사해왔어요. 몇 가지 새로운 증거들도 찾았고요. 도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셸? 미셸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것 보세요. 당신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마르코가요. 마르코?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르코 로시니, 이라크에서 함께 일했던 이탈리아 출신 동료 의사였어요. 그는 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죽기 전까지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가 남긴 자료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셸이 태블릿을 도원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문서와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원의 손이 태블릿을 받아들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그가 다시 희망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다 뭐죠?
마르코가 수집한 증거들이에요. 당신을 음해한 사람들의 실체에 관한 정보, 비밀 계좌 내역, 심지어 당신 서명을 위조한 전문가의 자백까지요. 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15년간의 침묵과 고통, 그리고 모욕을 견뎌온 후에 찾아온 이 순간,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르코, 그 친구가, 미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당신의 친구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랬고요.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료계의 대형 스캔들이 눈앞에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었어요.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박사님의 명예회복이 가능할 것 같군요. 법무팀을 통해 즉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원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그는 깊은 호흡으로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15년이 지난 후에야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병원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혜가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원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로 서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병원장님.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팀장, 들어오세요. 무슨 일인가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저 알아보았습니다. 강도원 박사님에 관해서요. 도원은 놀란 눈으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아냈다는 걸까요? 지혜는 도원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박사님, 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도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혜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10년 전 저는 서울대 의대생이었습니다. 박사님이 특별 강연을 하셨던 날 저도 그 강의실에 있었어요. 도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의 조각이 떠올라. 의대 강연. 그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강의했던 날이었습니다.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강의가 저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의학의 본질은 치료가 아닌 치유에 있다라는 박사님의 말씀. 그 말을 듣고 저는 외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도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했던 강의가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주었다니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캔들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의 롤모델이 범죄자라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의대를 그만두고 병원 행정직으로 진로를 바꿨어요. 도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불명예가 다른 이의 꿈까지 앗아갔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그 강도원 박사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그녀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팀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캔들 당시 실제 불법 장기 이식에 관여했던 의사들의 명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 중 몇몇이 지금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도원은 충격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에? 미셸도 놀란 표정으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죠? 지혜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정현우 교수와 백승민 교수가 의심됩니다. 도원은 그 이름들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현우와 백승민, 현재 세인트 메리 병원의 외과와 이식외과 수장들이었어요. 한국 의료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들 중 2명. 그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렸다고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 박사의 자료와 제가 찾은 정보가 일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발견한 불법 장기 이식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고발하려 하자 도원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15년 동안의 의문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누가 왜 자신을 파멸시켰는지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휘저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해요. 그들은 현재 우리 병원의 중요한 인물들이니까요. 미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료와 지혜 씨의 정보를 종합하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국제의료윤리위원회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도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복수를 원하지는 않아요. 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지 진실이 알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지혜가 도원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했던 행동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도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미셸이 도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원, 조용히 법적 절차를 밟을까요? 아니면 언론에 공개할까요? 도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숨어 지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를 뒤로한 채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빛 속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 온 걸까요? 가족들과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딸, 그들도 15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셔야죠. 그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내일도 청소하러 오실 건가요? 그 질문에 병원장실에 있는 모두가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감이 조금 풀어졌어요. 도원도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15년 동안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네요. 미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원,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건 어떨까요? 국제의료봉사단체에서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정말 필요해요. 도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곧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의사 면허가 없어요, 미셸.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곧 해결될 문제일 겁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면허 복권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병원장실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비서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병원장님, 강 박사님 가족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도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이 병원으로 오고 있다니.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할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셸이 도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도원.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도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의 어둠 끝에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장실 문이 열리고 그의 아내 영숙과 딸 은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은지가 먼저 뛰어와 도원을 꽉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드디어. 도원은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인트 메리 병원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7층 청소부 강도원은 사실 15년 전 불법 장기 이식 스캔들의 희생양이었고 그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병원 내 몇몇 저명한 의사들이 실제 범인이라는 충격적인 소식도요.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원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세인트 메리 병원 이사회실은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테이블을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거웠어요. 병원 경영진, 법무팀, 그리고 언론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원은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미셸과 준호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맑고 화창했지만 이사회실 안은 무거운 공기로 꽉 차 있었습니다. 도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몇 시간 전 아내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어요.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여보. 영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단호했습니다. 15년은 너무 길었어요. 당신의 명예, 우리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도원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패인 주름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15년의 고통과 인내가 그 주름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영숙.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을 거예요.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법무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했어요.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마르코 박사의 증거와 박지혜 팀장이 제공한 정보 그리고 미셸 박사의 증언을 종합해본 결과 강도원 박사님의 결백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사회실에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법적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강 박사님의 면허 복권 절차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동시에 정현우 교수와 백승민 교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도원은 두 교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때 동료였던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나요? 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비밀리에 진행 중이에요. 그때 언론 담당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론 발표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병원 내부에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오래 숨겨둘 수 없을 거예요. 도원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자신의 이름이 다시 뉴스에 오른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죄인이 아닌 억울한 희생자로서 제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일의 중심은 박사님이니까요. 도원은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화려하게 복귀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알려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병원이나 의료계 전체에 혼란을 주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원, 당신은 15년간 부당하게 고통받았어요. 세상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복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과 화해가 중요하죠. 그의 말에 이사회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원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지혜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15년의 시간이 준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그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세요? 도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그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어요. 정현우 교수와 백승민 교수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사회실에 놀라움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대면하겠다니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법무팀장이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할지도 모르고
도원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15년 전 제가 그들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고 싶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에서 면담을 주선하겠습니다. 물론 보안 요원들이 대기할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도원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 만에 진실을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혜였어요. 그녀는 어제와는 다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어요. 박사님, 지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도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지혜는 옥상 난간 옆으로 다가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박사님을 대했는지 생각할수록 부끄럽습니다. 도원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나를 청소부로만 알았으니까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로 그 사람을 판단했던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도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15년간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그것을 모두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고마워요, 지혜씨. 도원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박사님이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구하시는 모습. 그건 마치 15년 전 제가 강의실에서 봤던 그 자신감 넘치는 의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도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그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어떤 일을 하든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니까요. 대화를 나누던 중 도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의 전화였어요. 박사님, 두 교수가 오후 3시에 제 사무실로 오기로 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도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박사님? 도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했어요. 그들을 마주했을 때 느낄 분노와 증오를.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니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낍니다. 지혜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런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원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내려놓음이라고 할까요? 15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후 3시 도원은 준호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정현우와 백승민 교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순간 다리가 떨려왔어요. 깊은 호흡을 한 후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준호와 미셸 그리고 구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원이 들어서자 현우와 승민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가 번갈아 스쳤습니다. 도원? 현우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도원은 천천히 걸어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15년 만의 재회, 그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과 마주 선 순간이었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지만 도원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현우 교수, 승민 교수. 승민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준호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교수님. 오늘은 중요한 대화를 나눌 겁니다. 도원은 천천히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상상했던 이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의 마음에는 증오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왜 그랬나요? 도원의 첫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질문 속에는 15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와 승민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승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두세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마르코 박사가 15년 동안 수집한 자료들, 병원 내부 기록들,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현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원, 우리는 현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원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들이 이라크에서 불법 장기 이식 네트워크를 운영했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저를 제거하기로 한 거죠. 왜 그랬나요? 돈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명예? 현우가 갑자기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승민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이제 그의 눈에도 동요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였어. 난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려고 했지.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고 그때 제안이 들어왔어. 도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라크의 뜨거운 공기, 뜨뜻 밀려드는 환자들, 부족한 약품과 장비, 그리고 현우와 승민이 밤늦게 비밀리에 수술실을 사용하던 모습. 그래서 부유한 환자들에게 난민들의 장기를 팔기 시작한 거군요. 승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도원. 우리는 수백 명의 난민을 살렸어. 그들에게 음식과 약을 제공했지. 몇몇의 희생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한 거야. 도원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평온함이 흔들렸어요. 희생? 그들은 속았어요. 자신의 장기가 팔릴 거라는 걸 알지 못했죠. 그게 의사로서 할 일인가요? 준호와 미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강 박사님을 음해한 것도?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원이 발견했어. 우리가 하는 일을 그가 보고하려 한다는 걸 알았지. 우리는 패닉 상태였어. 승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내가 보고하면 우리 인생은 끝이었어. 도원은 쓰라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치기로 한 거군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병원 건물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15년 동안의 의문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도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용서해줘, 도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 너에게 한 일 때문에. 도원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가슴 속에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연민,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 일어나세요, 현우 교수. 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할 일은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분은 이제 검찰에 자수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실을 밝히고 강 박사님의 결백을 증언하셔야 해요. 승민이 패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가 할 일이지. 도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는
복수의 달콤함보다는 진실을 마주한 후의 공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검찰에 신고하고 모든 절차가 끝나면 병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원이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안이요? 네, 박사님께서 우리 병원의 의료윤리 자문으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 의료봉사단체에서도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고문으로서 젊은 의사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소부에서 갑자기 의료윤리 자문으로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다시 의학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때 문이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박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의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의 사건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대요. 면허, 복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5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었어요.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가 도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사님. 이제 정의가 바로 서는군요. 도원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이미 뉴스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현우와 백승민 교수가 검찰에 자수하기 위해 병원을 떠났다는 소식, 그리고 강도원 박사의 결백이 밝혀졌다는 놀라운 이야기.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특히 도원을 알고 지내던 청소 직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오후 6시 도원은 청소 담당 주임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그를 가장 많이 꾸짖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도원에게 인사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 주임님, 도원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김 주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사님, 도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사물함을 정리하러 왔어요. 청소 카트도 반납해야 할 것 같고요. 김 주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주임님은 그저 일을 하셨을 뿐이니까요. 저는 청소부였고요. 김 주임은 용기를 내어 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늘 최고의 청소 직원이었어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당신은 의사의 정확함으로 청소를 했던 거군요. 도원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하니까요. 사물함을 정리하며 도원은 5년간 함께했던 유니폼을 마지막으로 손에 쥐었습니다. 초록색 유니폼에는 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인내가 배어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유니폼을 접어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안녕, 내 오랜 친구요. 병원을 나서는 도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청소부가 아닌 강도원 박사로서 걸어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숙이 병원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가요. 영숙이 도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 동안의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네, 가요. 이제 정말 집에 갈 시간이네요. 그렇게 도원은 세인트 메리 병원을 뒤로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오래된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의료진으로 북적였습니다.
국제의료 윤리와 미래 컨퍼런스, 전 세계 의료계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대형 홀 입구에는 생사 포스터와 함께 오늘의 기조연설자 강도원 박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분장실에서 도원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새로 맞춘 정장, 깔끔하게 다듬은 머리, 그리고 목에 걸린 의사 명찰. 6개월 전만 해도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던 그가 이제는 세계적인 의료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수많은 의료진 앞에 서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준비됐어요, 도원? 미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원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섭네요. 15년이 지났어요. 제가 아직도 그들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미셸은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이야기는 모든 의사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지난 6개월은 도원의 인생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정현우와 백승민 교수의 자백 이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에는 5년 전 의료계 스캔들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도원의 명예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의사 면허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은 도원에게 의료윤리위원회 고문 자리를 제안했고 국제의료봉사단체는 그를 특별 자문으로 초빙했습니다. 15년 만에 그는 다시 의학의 세계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미셸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요, 도원.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도원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얀 머리카락이 그의 지난 15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의사 강도원의 눈빛.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도원은 앞으로 할 연설 내용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수십 번 검토한 내용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뛰었어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실 분은 국제의료계에서 황금손이라 불리던 강도원 박사님입니다. 15년간의 부당한 오명을 벗고 다시 의학계로 복귀하신 박사님은 현재 세인트 메리 병원 의료윤리위원회 고문이자 국제의료봉사단체 특별자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객석에서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원은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갔어요. 밝은 조명이 그를 비추었고 수백 명의 의사와 의대생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도원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그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내 영숙, 딸 은지와 사위, 그리고 10살 손녀 수아.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의학계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잠시 객석을 바라보던 도원의 눈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이런 날이 다시 올 거라고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의학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원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조금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15년 전 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까지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지만 곧 깊은 침묵이 이어졌어요.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던 15년 동안 저는 중요한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의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도원은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젊은 의대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중견 의사들의
진지한 표정이 보였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듯 의학의 본질은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고치고 손상된 신체를 복구하는 것. 하지만 청소부로 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학의 본질은 치료가 아닌 치유에 있다는 것을요. 도원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15년간 그가 품어온 생각들이 솟구쳐 올랐어요. 치료는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치유는 사람 전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보살피는 것이지요. 객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원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청소부로 일하면서 저는 의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수술 후 홀로 눈물 흘리는 환자들, 불안에 떨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들, 의사의 한마디에 모든 희망을 거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의학적 치료를 넘어선 깊은 치유였습니다. 도원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15년의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의사로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술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들의 두려움과 희망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단순히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원의 말이 많은 의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전문성과 기술적 능력만을 강조하는 현대 의학계에서 그의 메시지는 신선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저는 청소부로 일하며 제 손으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한 번으로도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도원은 잠시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술은 예술입니다. 과학은 지식에 기반하지만 예술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의 연설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도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어요. 수단 내전 지역에서의 경험, 72시간 연속 수술을 집도했던 순간들, 그리고 의사로서의 삶을 빼앗겼던 순간의 고통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직업은 빼앗길 수 있어도 정신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청소부로서도 저는 여전히 치유자였습니다. 객석에서는 더 이상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원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의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의사가 되는 것과 치유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의사는 면허로 만들어지지만 치유자는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도원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인 채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우리의 손이 때로는 생명을 구하고 때로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기술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손과 마음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부로 살았던 1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도원이 마지막 말을 마쳤을 때 객석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2명, 3명, 곧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 도원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의학계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온 도원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영숙이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연설이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은지도 아버지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도원의 손녀 수아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할아버지는 청소부였다가 다시 의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도원은 손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의 맑은 눈빛에서 순수한 호기심이 빛났어요. 수아야, 중요한 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란다.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 도원은 손녀의 작은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쌌습니다. 15년간의 청소부 생활이 남긴 상처와 굳은 살이 역력했어요. 이 손으로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했고 병원 바닥을 청소하기도 했어.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할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단다. 수아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아이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는 듯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도원에게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의대생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의사로서의 정체성은 단지 직업이 아니라 제 존재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도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환자를 직접 치료하기에는 제 나이가 많아요. 하지만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고 의료 윤리를 지키는 일에 제 남은 시간을 바치고 싶습니다. 미셸이 도원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가왔습니다. 국제 의료봉사단체에서도 도원의 경험이 정말 필요해요. 개발도상국 의료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에요. 저녁이 되자 도원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미셸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도원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영숙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었어요, 여보. 은지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청소부로 일하시는 동안 저는 많이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에게 아버지 직업을 말하기가 힘들었죠. 그런 제가 정말 죄송해요. 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은지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제 알지? 어떤 직업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걸. 미셸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원의 새 출발을 위해 다들 잔을 부딪히며 웃음 짓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15년간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순간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도원은 잠시 혼자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밤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어요. 강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이 물결처럼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면허, 복권 과정, 언론의 집중 조명, 의료계의 사과와 환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현우와 백승민 교수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도원은 이제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의료윤리위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윤리적 판단을 돕고 어려운 의료 결정에 자문을 제공하는 일이었어요. 또한 의대생들에게 의료 윤리와 인간성이라는 특별 강의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의 명성은 다시 높아졌습니다. 의학저널에는 그의 경험과 통찰을 담은 글이 게재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하지만 도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의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한강변에 서서 도원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71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열정과 사명감이 있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도원은 세인트 메리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얼마 전까지 청소부로 일했던 이곳에 이제는 의료윤리위원회 고문으로 출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선 도원은 익숙한 풍경에 미소 지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한때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눈에 이제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복도를 걸으며 도원은 문득 청소 카트를 밀고 다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와 지금 같은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청소부였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는 늘 같은 사람이었어요. 치유의 손길을 가진 사람. 병원을 나서며 도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원의 인생에 그리고 그를 통해 치유받을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도 감사합니다. 도원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도 정확히 몰랐어요. 아마도 그의 여정에 동행해준 모든 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강도원 박사는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시작된 인생 이막의 주인공으로서. 에필로그. 1년 후 세인트 메리 병원의 복도는 여전히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청소부가 복도를 꼼꼼히 닦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 복도를 걸어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도원 박사였습니다. 그는 청소부 옆에 멈춰 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청소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의 유명한 의사가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다니. 아,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도원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시네요. 당신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병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청소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원은 잠시 그와 이야기를 나눈 후 자리를 떠났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도원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는 청소부가 아닌 존경받는 의사로서 걷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5년간의 기억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도원을 더 깊은 치유자로 만들어 주었기에 그는 자신의 과거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치유의 손길이 이제 세상을 위해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